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종의 최재우 고문입니다. 저는 차관 끝난 지가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차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16년 3월에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미래창조과학부였어요.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할 때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의 바둑대결이 있었죠. 그때 뭐 거의 전 지상파 방송하고 주요 일간지의 일면에 이제 AI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를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그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AI가 우리 생활에 이제 곧 오겠구나 이런 인식을, 그러니까 홍보가 저절로 됐어요. 그전에는 AI는 조류독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류독감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이렇게 됐는데, 오늘 그 포럼에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진입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AI 기업 혁신을 위한 도전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이런 정책 포럼에 참여해서 축사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의적절한 정책 포럼을 준비해 주신 CEO 스코어데일리의 박재권 대표님을 비롯해 기조 발표를 해주실 과기정통부 김수정 과장님, 또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님, 또 기업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해 주실 KT와 LGU 플러스 S1의 세 분 발표자님과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는 인간과 사회와 공존하며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어 파괴적인 기술로 인간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전례 없는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고, 기상이변이나 불치병, 유전자 해석 등 그간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AI는 이제 여러 측면에서 대세가 되었고, 미국, 중국, EU 등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주도권을 두고서 국가 차원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 국가주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 사회가 투영하기 어려운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 증가와 가짜뉴스 확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 확산 등 부작용도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혁신적인 신기술에는 효용성과 함께 리스크라는 양면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글로벌 차원에서는 수년 전부터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는 AI for Good이라는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지난 5월 21일에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열려서 AI의 안전, 혁신, 효용성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여 글로벌 연대를 강조하였습니다. 또 9월 19일에는 유엔의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가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라는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AI 국제과학 패널 설립과 AI 정책회의 개최, AI 표준 마련, AI 데이터 육성, 그리고 유엔 내 AI 사무국 설립 등 7개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AI G3 국가 도약을 위해서 곧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여 국가적 역량을 모을 예정이고,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AI 기본법 제정도 시급히 완료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국회에서는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오늘 정책포럼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국내 AI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사 김수정입니다. 오늘 이번 주가 하필이면 너무 바쁜 AI
인공지능 정책관실 저희 국이 너무 바쁜 주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회에서 공정의 AI 기본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고 있고 또 글로벌 프론티어 랩이라고 또 뉴욕대와 하고 있는 행사가 또 미국에서 장관님과 함께 또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차석 과장으로서 촉대를 내게 됐습니다. 영광이고요. 또 이런 행사를 또 개최한다는 거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이렇게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AI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같이 키워나가자는 마음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는 주어진 시간 내에 국장님 대신해서 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에 AI 일상화 계획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고 또 초고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 계획 발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는 AI 시대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지금 정책의 중심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가 4월달에 구성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관님과 또 민간 대표가 공동 위원장으로 구성이 됐었고 AI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는 최상의 기구로서 구성이 됐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AI라는 것이 이 장관 수준에 넘어서야 된다라는 현실적 자각이 돼서 그런지 이제 곧 출범할 AI 국가 AI 위원회로 격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에 아마 좋은 소식을 들으실 것 같고요. 또 AI 일상화 계획에 이은 또 세부적인 계획들도 계속 연달아 발표가 되고 있고 또 AI 4월달에 마찬가지 4월달에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3대 게임 체인저의 하나로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저희 과 팀이랑 같이 만든 데이터 산업 진흥 시행 계획도 마련되었고요. 또 지금 아마 4차 클라우드 기본 계획도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할 때 또 국가 AI 전략에 대한 정책 방향이 또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 24년까지 한 1.6조 원, 이보다 더 많을 텐데요. 저희가 일단은 파악할 수 있는 내에서 말씀드리면 한 1.6조 원 정도 이상 투입이 됐습니다. 주로 원천 기술 데이터 컴퓨팅 파워 확충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업 육성에 투입이 됐습니다. 또한 안전한 AI 활용 촉진을 위해서 AI 데이터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제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AI 기본법은 국회에 이어서 22기 국회에서 더 가속화해서 반드시 촉촉한 시일 내에 제정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고요. 지금 또 AI 윤리라든가 신뢰성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계획들도 속속 마련되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야에서도 데이터 산업법이 2022년 4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좀 도전적인 제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가치 평가라든가 품질에 대한 인증을 하는 기관들을 지정을 해서 지금 데이터라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상품하고 다른 거죠.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에 대한 그런 가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가치를 받아서 또 그리고 품질을 제대로 해서 AI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데이터 관련해서 또 하다 보면은 애매모호하고 또 변호사님도 오늘 와 계시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한마디 홍보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공공 분야 데이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저희는 이제 주로 기업들이 하고 기업 민간 부분의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의 또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분쟁들을 저희가 좀 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많이 접수가 안 되고 있어서
주변에 좀 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약간 좀 컨플릭트가 생긴다거나 소송을 가기에는 돈이 아깝다거나 시간이 없다 이럴 때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짜로 열심히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열심히 도입을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AI 혁신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글로벌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작년 9월에 이제 개최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디지털 권리장정 등 우리나라 AI와 디지털 정책을 소개했고요. 또 그때 대통령께서 한 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로 확정을 했고 이것은 이제 한국과 아세안 국간의 디지털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 영국에서 제1회 AI 세이프티 서밋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국가 내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약속을 했고 또 차기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수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달에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때 이제 사실 영국에서 1차 때 블리츠리 선언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장관급 협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울 선언은 국가 정상급 합의로 격상이 되었고 이때 이제 의제를 안전에 대해서만 이제 논의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는 그 의제를 혁신과 포용적으로 확대를 해서 더 넓은 의미의 AI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됐고 또 그거를 그러한 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장관급 성명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외 AI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인 AI 서울 AI 기업 서약까지 안전한 AI의 활용과 혁신 그리고 포용을 위한 일련의 규범과 약속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바탕이 돼서 국내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글로벌 AI 경쟁력에 있어서 오늘 사실 유기령으로 발표되긴 했는데 미국하고 중국에 이어서 이제 캐나다,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과 함께 3위권 그룹에서 저희 나라가 자리를 차지하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국이 반도체라든가 또 기존의 ICT 인프라와 전력 또 우수한 인재들 우수한 통신 인프라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저희 한국이 보다 많은 요소, AI에 필요한 요소를 많이 갖춘 나라로서 충분히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정책과 민주적 가치의 조화를 측정하는 AI 민주적 가치 지수도 3년 연속으로 저희가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OECD라든가 그런 국제적인 원칙 그리고 윤리성이나 신뢰성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희 나라가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이 협심해서 AI 데이터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AI 규범 정리를 주도하고 AI 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착실히 달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정책 여건입니다. AI 성능 향상과 폭발적인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 확충, AI 핵심 인프라인 AI 반도체 경쟁력 확보 등 생태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죠. 모든 분야에서 AI를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AI의 혜택을 전 국민이 누리는 그런 AI 일상화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AI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범과 제도를 정비하고 AI 포용 정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AI 혜택을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확산시켜서 민생 회복에 기여를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런 AI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정책 방향 올해 주로 이루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우선은 정부는 민간과 함께 AI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기 위해 네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 기반을 고도화하고 두 번째, 경제, 사회, 산업 전 분야의 AI 일상화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또 세 번째, AI 규범, 안전한 AI 활용 등 글로벌 AI 시설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지역과 계층, 소득 등 이런 차별이 없이 공백이 없는 AI 접근과 활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AI 포용 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점적인 추진 과제입니다. AI 핵심 원천 기술 확보입니다. 우선은 이제 공공과 산업에 있어서 난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초보대 생성형 AI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또 세 번째, 산학년 AI 역량 결집을 위한 AI 혁신 허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 9대 R&D 과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AI와 AI 반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며 미래 신시장 창출과 선점을 함께 주도할 기술들인데요. 차세대 범용 AGI, 저전력, 소용량으로도 초보대 AI에 버금가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량화 AI, 그리고 첨단의 AI 안전을 보장하는 세이프티 AI 등 최첨단 핵심 원전 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클라우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혁신 인프라를 고도화합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충을 하는데 그동안 이것이 몇 년 동안 이제 학습용 데이터 셋을 저희가 지금 한 900종 정도 구축을 해서 AI 허브에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22년 11월에 생성형 AI가 출몰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라벨링 데이터들을 많이 구축을 해가지고 클라우드 워커들이 참여한 그런 단순 라벨링 을 거친 그런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느라 저희가 좀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도 아직도 저희가 품질을 더 고도화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정말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AI 허브를 많이 잘 쓰고는 계시다고 합니다. 다만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의 수요가 유형이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비라벨링 데이터와 그 다음에 원천 데이터, 원래 변형하지 않는 데이터, 원본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멀티모달, 말뭉치라든가 이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그때 옛날만큼 쓰지는 못하지만 그 생성 AI 시대에 맞게끔 데이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각 분야별로 특화된 데이터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특화된 데이터를 잘 만들어 드리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의 응용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들을 잘 이제 고도화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정책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섬세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 스타트업이라든가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LLM, SLM 개발에 지금 굉장히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LLM 모델을 잘 좋은 이제 모델들이 지금 쏙쏙 사실 하루가 다르게 다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리더보드를 운영해서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 윈도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빅데이터 플랫폼도 21개 정도 만들었고 또 각 분야의 공공이라든가 또 민간에 있어서도 데이터 플랫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각각 찾아서 하는 거는 굉장히 또 번거로우시고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싱글 윈도우로 만들어서 한 곳에서 같이 찾을 수 있고 손쉽게
그 정보를 카탈로그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원인도로 구축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관련 그런 제도들도 한꺼번에 좀 저희가 컨설팅이라든가 좀 이렇게 제도적인 그 안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분야에 있어서 사스 혁신편들 등 또 그 다양한 전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AI 일상화 확산입니다. 먼저 안전한 AI의 경제, 사회 전 분야의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 제도적 기틀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활용을 촉진할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가 전반의 AI 윤리의식을 확산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구현을 위해서文부처 AI 윤리 신뢰성 강화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5월에 AI 디지털 심화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을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노동 권리 보장 등 총 20대 정책 과제를文부처가 함께 추진하며 디지털 심화 시대를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AI 일상화 정부가 모범이 되는 그런 AI 일상화 확산을 촉발하기 위해서 선제적 서비스 개발과 공공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법률, 의료, 심리 상담, 미디어 문화 분야, 그다음에 학술 5대 분야에 초고대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수요가 높은 혁신 AI 서비스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일상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또 각 분야의 공공 특화 서비스 개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지금 저희 과기정통부가 이제 주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가브텍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 또 DPG 허브라고 해서 공공 데이터를 이제 민간들이 바로 이렇게 끌어와서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같이 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에스토니아의 엑스로드라든가 싱가포르의 에이펙스 이런 거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원래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표방했던 대표적인 플랫폼 허브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원진도하고도 연계해서 열심히 도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특별법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범 정리 및 AI 안정성 보장입니다. 아세안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세안은 10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대통령께서 제안을 한 과제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이 업무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10개국이 이제 의견도 다르고 다양한 이제 다른 여건들에 의해서 처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의를 승인을 받아내는 과정이 복잡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승인도 받아내고 끝을 잘해서 지금 원활하게 외교부와 저희가 협력을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AI 연구 거점 프로젝트라든가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설립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금 미국에서 뉴욕대와 같이 첫 번째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을 개소하고자 지금 행사를 아마 지금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곧 뉴스를 통해 접해 보실 것 같고요. 또 데이터에 있어서도
최고 데이터 책임자 CDO라고 저희들이 이를 명명을 했는데 데이터 분야, 데이터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 MB라고도 저희가 좀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이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해외의 최고의 탑티어 대학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속 가능한 AI 혁신과 안전한 AI 활용 보장 정책을 전담할 AI 안전연구소를 출범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AI 연구거점, 국내에 있는 AI 연구거점 프로젝트, 그다음에 해외의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그다음에 AI 안전연구소 이렇게 세 개가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게 될 것 같고요. 우리가 AI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 지향적인 발전 지향적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점검해야 될 그 신뢰성이라든가 딥페이크 범죄, 가짜뉴스, 개인정보 침해 등의 그런 생성형 AI의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을 부지런히 개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대를 하고 또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게 이제 안전연구소라고 보면 되고요. 해외에도 안전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요국의 안전연구소와의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가 AI 안전 분야에 있어서 거점이 되고 또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백 없는 AI 활용 등 AI 포용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역의 AI와 데이터 융합 활용을 확산하도록 하여서 특히나 이제 의료격차가 시골과 도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의료 AI를 기반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또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의사분들이 좀 없어가지고 힘든 점을 또 대체할 수 있는 AI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서 좀 더 의료 분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서 이제 더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의 크리티컬한 그 작용을 하는 게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데이터라기보다는 특별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또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안심구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 지금 10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어떤 더 많은 곳에 안심구역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바우처를 지원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BIT 분야, 전통적 산업이라든가 그런 BIT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법무부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정책 포럼 행사의 이제 공동 주최가 이제 저희 법인이 이름이 올렸는데 실은 사실상 거의 CEO 스코데이에서 다 주도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를 주셔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박재건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오늘 행사가 오늘로 정해진 게 거의 2달도 훨씬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한 달도 안 된 전에 국회에서 AI 기본법 공청회 날짜를 오늘로 동일하게 잡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김수정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가 상당히 슈퍼위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이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앞으로의 규제 청사진을 논의하는 가장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은 경우는 제목 그대로 이제 AI 규제를 둘러싼 이제 국내 동향하고의 그로 인한 시사점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약 20분 정도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 두 번째 이제 국내 입법 동향,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AI 규제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간략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선은 해외 주요국 같은 경우는 아까 김수정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AI에 대한 경쟁력을 우선 순위로 매기면 미국과 중국이 미국이 거의 압도적 1위고 거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따라갔다라고 하고 이제 3위권 그룹이 이제 영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대로 이제 준비를 해봤고 이 규제 동향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이 규제 동향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전제 사실에 대해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 온라인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AI가 뭐냐 너무 아까 최재우 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 이세돌 구단의 그런 구글 알파벳과의 바둑 경기에서 우리 너무 익숙하게 AI를 접했고 우리나라 역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여겨서 2019년도에는 AI 국가 전략을 발표를 했고 2020년도에는 AI 윤리 기준 그리고 법제도 로드맵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 2023년 5월에는 아까 김수정 과장님 말씀하셨던 AI 정상회의 그리고 올해 5월에도 2차회가 열렸는데 그만큼 우리는 AI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많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지금 와서 이제 AI 기본법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불붙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해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2022년 후반에 나왔던 이런 챗GPT 생성형 AI가 가장 그 논의에 촉발을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AI 같은 경우는 그냥 흔히 솔직히 이제 까놓고 말하면 빅데이터하고의 소프트웨어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얼마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처리하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처리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AI가 데이터 처리 기술의 활용 정정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용 정정이 된 AI가 국가적으로 과거에 무슨 클라우드라든지 메타버스하고 달리 국가 AI 일상화라는 표현이 나온 만큼 국민의 전 삶, 기업의 전 프로세스에 지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논의가 촉발이 돼서 그 자체를 이제 국가의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삼아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제 글로벌, 지금 말씀드린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EU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AI 기술에 있어서 경쟁력이 뒤처지는 국가죠. 그런데 이제 EU가 가장 법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EU가 가장 먼저 AI 액트를 만들어서 8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제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을 갖추는 규범을 만든 곳이 EU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U를 제일 먼저 논의한다라는 전제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 8월부터 AI 액트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간략히 보시면 2018년부터 이제 AI 규제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차원에서 2018년도에 정책 지침을 만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증기기관, 전기처럼 AI는 세계와 산업을 변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2018년도에 EU에서는 먼저 정책 지침 형태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4월에는 AI 윤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2월에는 AI 백서를 만들어서 EU 차원에서는 AI에 대한 룰 세팅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6년 전부터 천천히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 4월 AI 액트에 대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작년 6월에 유럽 의회를 통과, 약 한 2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이제 기술, AI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까라는 고민이 조금 필요했기 때문에 약간 2년 이상의 고민을 거쳐서 올해 3월 본회의를 통과해서 8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많은 언론이나 자료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EU AI 액트의 가장 특징은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각각 그 위험도에 따라 분류된 기술에 대해서 차등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아예 사용해서는 안 되는 AI, 그 다음이 고위험 AI, 그 다음이 제한적 위험을 가진 AI, 그 다음에 최소한
무위험 AI 이거를 이제 나누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챗GPT가 나왔기 때문에 범용 AI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별도의 장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제가 배웠던 이 지식에 따르면 저도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약 6년간 최재욱 차관님을 모시고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배웠던 가장 큰 철학 중에 하나가 기술은 중립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기술 중립성이라고 하는데 기술은 계속 발전해야 되고 그걸 잘못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를 통해서 하지만 기술 자체는 죄가 없다라는 철학으로 저는 여태까지 임하고 있었는데 이 AI 액트는 상당히 좀 저도 놀라웠던 게 기술 자체를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이고 그 수인불가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무위험 이걸 보시면 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시간 될 때 더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수인불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잠재의식을 조작한다든지 아동 장애인을 착취하는 AI 같은 건 아예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고위험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채용, 뭐 법집행 관련된 걸 이제 고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번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AI 기본 법안들에도 공통적으로 고위험 AI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제한적 위험 같은 경우는 뭐 챗봇 서비스 같은 거라든지 이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AI 기술을 제한적 위험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무위험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에서 사용되는 AI 같은 경우는 아주 최소 무위험 AI로 해서 뭐 자율적 준수 현행법만 지키면 된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 그러니까 수인불가 위험이나 고위험 AI에 대해서 이제 EU AI의 가장 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어마무시한 제재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용되면 안 되는 그런 수인불가 위험 AI에 관련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의 7% 이내의 과징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고위험 AI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AI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고위험에 될 우려가 있는데 이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매출의 5% 이내 과징금을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출시 전에 이제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개발자, 사용자 같은 경우는 기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 제공자 같은 경우는 적합성 평가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신들이 개발하거나 제공하려는 AI에 대한 그런 평가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GDPR이라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EU 차원에서 처음 만들어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그 EU 그러니까 GDPR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글로벌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한번 맛을 봤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브뤼셀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브뤼셀에서 만들어진 규범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브뤼셀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EU에서는 뭐 본심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평가하는 것이 이 GDPR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EU AI 액트 역시 글로벌한 하나의 규범의 기준으로 작용하길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살펴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다양한 국가적인 그런 산업 지형이라든지 국가 이제 뭐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다른 입장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20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이라는 걸 트럼프 정부에서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만들어서 이 내용을 보면 뭐 규제 얘기는 하나도 없고 미국이 AI의 글로벌 선두주자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지금 가장 맨 처음에 미국이 취한 게 AI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쉽게 말하면 AI의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모델을 처음으로 미국이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버넌스, 매핑, 측정, 관리 이 순서대로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처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건 뭐 기업에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업을 한번 접해 보셨으면 상당히 전형적인 이 툴로 컴플라이언스 업무도 진행이 되는데 이 AI의 특성을 반영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제시했다. 다만 이건 아시다시피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는 이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만든 하나의 지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 미국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연방 차원에서 법률을 만든다는 논의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논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연방 차원에서는 주로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AI의 안전성,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뭔가 액션을 취해주기를 바랬고 그 결과 작년 7월에 자발적 협정을 맺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구글, 메타, MS, 오픈AI, 아마존 같은 아주 빅테크 기업들이 7월달에 이 자발적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요즘 하는 자율규제 협정과 같은 것을 맺었고 8월에는 추가적으로 8개 기업들이 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보안, 신뢰 같은 AI의 기술에 뭔가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AI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0월에 바이든 정부의 AI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행정명령이라서 이제 기업들이 다 지켜야 되는 법규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이 행정명령의 효력은 각 부처, 공공기관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지 기업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성격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령에서도 EU하고 달리 AI 기술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신뢰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각 부처들은 이걸 잘 이제 집행할 때 참고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AI에 대한 위험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AI 위험성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업들이 최소한 합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하는 견해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전성 평가, 아까 그 EU AI 액트의 고위험 AI에 대해서 개발자나 제공자가 지켜야 될 그런 안전성 평가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성 보장을 위한 표준도 이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인증 표준,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딥페이크 방지 대책 중에 하나가 워터마크, 뭐 EU에서도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행정명령에서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들 역시 이제 중요한 AI의 지켜야 될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작년 조 바이든 정부의 그 AI 행정명령의 8가지 중요한 원칙입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강력한 법률을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발적 준수라든지 그런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기업들이 준수하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부 주에서는 이제 법률을 통해서 AI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타주에서는 AI 관련된 법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강력한 규제를 두는 건 아니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사전적으로 고지를 해라라는 AI 이용에 대해서 고지를 하라라든지 아니면은 주 정부의 AI 정책 사무소를 설치해라. 그래서 이제 미국의 특성, 주별로 이제 별도 입법 체계를 갖고 있는 특성상 이제 유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가 약간 특징인데, 이 캘리포니아가 뭐 워낙 빅테크 기업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은 없지만 캘리포니아 주만큼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캘리포니아가 여러 가지 기술을, 데이터를 이용한 비즈니스에 아주 이제 최적의 장소다 보니까 이 AI에 있어서도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규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날 상원을 통과한 법률을 보시면 이 AI로 인한 중대한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자로 하여금 안전성 테스트를 반드시 하도록, 이게 아까 행정명령하고 다른 거는 이건 법률에 의해서 의무가 부과됐다라는 점에서 아주 특징이 있고, 그리고 여기 상당히 좀 미국식의 마인드를 한번 좀 엿볼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인데, 킬스위치 라는 의무 제도가 도입됐다. 이거는 모든 AI 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 첨단 AI 시스템, 영어로 보시면 프론티어 AI 사업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MS, 구글, 메타 같은 아주 빅테크 기업만 해당이 되는데 이제 얘네들한테 킬 스위치를 도입한다. 그러니까 AI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뭔가가 나올 것 같을 때 그 시스템을 죽이도록 하는 킬 스위치를 적용할 의무를 이제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 완전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국이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도 영국도 3위권 그룹에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뭐 더 낫다라는 평가들도 있긴 하지만 EU 소속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영국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를 하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각각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가이드를 마련을 해서 그 이제 개별 규제 기관이 각각의 분야에 따른 상황에 따른 접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 거버넌스, EU나 미국에서 강조하는 철학들이 다 동일하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연한 이제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도 이런 가이드나 각 부처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법안을 발의를 했고, 지난 5월 상원 통과 후 하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하는데, 아직 그 이후에 아직까지 언론에서 제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영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EU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수준의 그런 탄력적 규제에 대한 기본 정신이 반영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해외 사례를 할 때 요즘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AI 경쟁력에 있어서는 미국 다음으로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워낙 통치 체계가 대부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요 국가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뭐 참고차 말씀드리면 중국은 뭐 완전히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제 모든 것을 상권 분립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뭔가 필요한 이슈가 있으면 정말 스피디하게 추진하는 좀 특징이 있다. 그리고 AI도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모델을 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작년 8월에 중국이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워낙 법령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스피디하게 갈 수밖에 없는 또 특징이 있다 보니까 했고, 2021년도, 22년도에도 이제 뭐 AI 관련된 규제를 가장 먼저 도입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제 수준을 떠나서 이게 상당히 국가 주도적으로 AI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들을 리딩, 통제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일본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법제도를 뭔가 재개정을 할 때 많이 참고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상당히 이제 뭐 참고의 대상 국가로서 빠지는 것이 상당히 이제 법제도가 상당히 좀 아날로그틱하게 좀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일본도 어떻게 보면 그런 AI 경쟁력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탄력적, 강하게 규제를 하고 기술을 나눠가지고 뭔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런 형태의 규제 체계라기보다는 상당히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다양성, 포용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지켜야 될 이제 가이드,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올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도 이제 이런 보도에 따르면 영국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규제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AI 규제의 그런 기본 정신을 담은 법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태까지가 주요국이고, OECD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도에 AI 프린시플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최초의 AI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마련했다라는 게 이제 OECD의 2019년도 AI 프린시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5월에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일부 개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린 EU라든지 미국, 일본, 영국 모두 OECD에서 마련한 그런 AI 프린시플에 대한 정신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수준은 다르지만 반영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최재호 고문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며칠 전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뭐 인류를 위한 AI 거버넌스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차원에서도 이제 AI가 더 이상 개인이나 기업에 맡기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뭔가 그런 불확실성, 리스크를 조금 이제 룰 세팅하는데 이바지해야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해외 주요국의 내용이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김수정 과장님께서 다 발표를 해서 좀 간략히 넘어가자면, 이제 뭐 AI에 대한 이제 우리 부처 간 움직임을 보면 뭐 우리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오늘 이제 AI 국회 공청회를 통해서 대략적인 제정안의 입법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개보위하고 방통위 역시, 개보위는 어떻게 보면 AI라는 게 본질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에 의해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한 70%를 개인정보라고 분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개보위에서 올해 6가지 AI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고, 그 중에 3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개가 곧 나올 예정이고, 방통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의 주무부처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나아가서는 뭐 이용자 보호법까지 만든다고 발표를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해외 주요 국가의 그런 입법 태도들을 보면 이제 AI의 지능하고 규제의 균형점을 어디에 찾을 까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EU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기본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위험을 규율을 하면서 기술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데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둬야 될까? 자칫 이제 AI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법제도의 균형점은 뭐냐라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얘기는 21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됐었습니다. 참고로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한 7개의 법안들이 통합이 돼서 과방위 소위에서 논의가, 그 이후에 또 2-3개의 법안이 더 추가가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다 자동 폐기가 됐었고, 21대 발의됐던 내용을 좀 참고로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2대가 중요한 거죠.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는 9월 6일 기준으로 총 9개의 AI 기본 법안들이 발의가 돼서 그 내용들이 지금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뭐 우리 AI의 가장 핫한 기술이고 모든 국민이 AI가 모든 삶을 바꿔보겠다라고 이제 인지하게 된 그런 생성형 AI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도 고위험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거냐, 만약에 도입한다면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의 의무를 부과할 거냐, 그리고 그 밖에 지능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법안에 반영될 거냐가 이제 주요한 AI 기본법에서 논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지금 8월달 9월 6일 기준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법안이 하나 더 발의가 됐습니다. 이윤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또 있고, 앞으로 1-2개가 더 발의될 거라는 소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각각의 주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본법 이외에 다른 파생된 분야에 대해서 법안들도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 뭐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딥페이크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도 뭐 망법 개정안이라든지, 우리 최근에 여가위 통과한 그런 아동 청소년법도 있고, 뭐 성폭력 특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AI의 부작용과 관련된 법안들도 다양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AI 법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유는 뭐 심플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AI G3로 도약하겠다라고 발표한 마당에 어떻게 이제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적으로 갖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글로벌 리더십을 가질 거냐라는 게 이제 각각 주요국의 똑같은 목표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AI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EU는 어떤 걸 선택했냐?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 권리, 기본권에 보다 더 방점을 두는 AI의 규범 정립 태도를 보여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위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특히 이제 자발적 협약 모델로 준수하고 있지만, 이제 그 이면에는 AI 기술의 리더십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국식을 따름으로써 최소한의 위험에 대한 이제 대책을 마련하지만, 그리고 기술에 대한 조금 통제권을 통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다 더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달리 모든 게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제 국가 주도의 디지털 통제, 기술 통제, 리더십을 갖겠다라는 부분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오늘 공청회나 앞으로의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되겠지만, 이제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OECD 같은 경우는 AI가 가질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율하기 위해서 법률이든 가이드든 만들고 있는데, 특징이 상당히 AI 시스템에 대한 디테일한 정의 규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적용되거나 규제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무주체라든지, 의무주체,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각각의 의무의 적용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EU법이라든지 우리가 해외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가이드, 행정명령을 보면 되게 각각의 의무별로 수범주체가 좀 디테일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I의 생태계를 보면 개발자,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사업자, 그리고 이용하는 사업자로부터 그걸 다시 제공받은 사업자라든지 최종 이용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지켜야 될 의무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지만, 그래도 이제 합리적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규제의 이제 확대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우리도 AI G3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인 목표가 정해지면 이제 그 목표에 부합하는 지능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칫 AI 기본법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개념이라든지 중대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영역, 그리고 각각 의무별로 누가 이 규제를 명확히 받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좀 도출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기술에 대한 통제권과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산업 활성화 기반을 어떻게 제도화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어떤 나라보다 더 한 단계 진일보된 AI 룰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 AI 사업 담당을 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저는 뭐 일단 뭐 컴퓨터 사이언스, WE, 그다음에 삼성전자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 AI 반도체인 리벨링 회사 사회이사, KT 사업 담당 정도를 하고 있는 이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저 앞에 중요한 AI 정책 얘기해 주셨고, 그 정책들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요즘 생성형 AI 시장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트렌드들이 좀 있을 텐데요. 그 트렌드를 좀 얘기 드리면서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그 기업이 AI를 적용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챗GPT 3.5 정도가 나왔을 때 챗GPT 3.5가 좋아하는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숫자가 보면 좋아하는 숫자가 여기 47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바이어스 있는 거죠. 너 무슨 숫자를 좋아하거나 프롬프트로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면 4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를 오늘 뭐 여기 많진 않으니까요. 질문 이런 건 없이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이 프리트레인 단계, 그러니까 사전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에서 CIA 같은 그런 위험한, 그러니까 정보에 민감한 기관에서의 많이
인용되고 활용됐던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3.5까지는 도대체 어떤 데이터로 프리트레인 모델, 베이스 모델을 학습했는지에 대한 굉장히 좀 퀘스천이 계속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이후부터는 많이 이제 제재들이나 기타 등등 이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지만 그 전에 학습됐던 데이터들이 과연 어디까지 데이터를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유추해볼 수 있는 인플리케이션이 있는 워업이었고요. 여기 영상 잠깐만 좀 틀어보시죠. 영상 틀게요. 여기 잠깐 보면 그 테슬라 우리 자율주행인데 저 오른쪽에 빨간색 보이죠? 이게 아마 햇빛에 반사되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영상. 아래쪽 보면 지금 신호등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중앙불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재밌죠? 이게 실제로 테슬라가 지금 완벽한 거의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우리 학습을 해서 자율주행을 잘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완전 자율주행으로 하기에는 저런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 굉장히 큰 이슈죠.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재미난 요소일 것 같아요. 요 왼쪽에 영상을 좀. 이 영상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구글 게임 엔진이라고 우리 보통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요게 이 게임을 다이나믹하게 지금 게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게임을 하나 만들려면 보통 기존에는 내가 어떤 기반의 설계를 해서 이런 게임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룰루 기반으로 막 코딩을 하죠. 그리고 전체의 그 가상 세계를 다 구현을 해서. 근데 얘는 학습을 사전에 강화 학습 같은 걸 시킨 다음에 다이나믹하게 게임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의 내가 사용자가 행동들을 보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우리 오픈소스가 있어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그걸 계속 리얼타임으로 계속 생성을 하면서 이 렌더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파격적이죠. 이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미칠지는 상상에 맡길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스테이블 디퓨전을 쓰기 때문에 해상도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점점 가상화 세계에서 영화를 보셨던 그런 것들이 이미 옛날처럼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서 메타버스를 생성할 수 있는 엄청난 파급이 있을 수 있는 초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좀 드려보려면 제가 시간이 오늘 많지는 않기 때문에 총 10가지 정도의 트렌드 중에 위에 있는 그 에이전트나 리스폰시블 AI, 소브리는 일부 제가 연구를 할 겁니다. 정책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트렌드 있는 그 트렌드들을 그냥 공유드리면서 시장에서 있는 다이나미즘 정도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마지막 정도만 저희 KT에 연관된 내용을 잠깐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회사를 대표하기보다 오늘 정책과 인더스트리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용도로 좀 그냥 객관적인 그 흐름들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AI 하드웨어 부분이 가장 밑단에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러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실제로는 사업비랑 기타 등등을 다 팔아먹는 엔비디아는 돈을 벌고 있고 다이렉트 열심히 돈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죠.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고 거의 번다기보다는 열심히 돈을 쓰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보면 학습 쪽 영역에서는 GPT-5는 GPT-4 대비 사용할 수 있는 학습량이 지금 MS 애저의 CTO가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걔네가 인프라를 굉장히 MS 애저를 많이 쓰거든요. 오픈 AI가 그 정도 규모를 쓴다. 그럼 아직도 우리 막 엔비디아 이제 주가가 거의 쓰는 거 다 끝났냐 안 끝났냐 이런 지금 계속 논란이 있죠. 여기서 얼마만큼 더 계속 쓰냐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흐름과 진짜 리얼한 상황에서 생각보다 더 아직도 쓸 수 있다 정도의 인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왼쪽 영상 좀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좀 해상도가 낮아서 여기 밝아서 보이진 않으실 수 있는데 왼쪽은 제가 지금 사회사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AI 반도체 리벨리온이라는 국내 반도체 회사의 라마3를 지금 인퍼런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생각보다 속도도 빠르고 잘 나오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인퍼런스 쪽에 다시 새로운 금광은 우리는 이제 못했죠. 아까 제가 학습하는 금광은 추론할 수 있는 금광에 대해서 계속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오른쪽 그림 영상 좀 틀어보시겠어요? 요즘 좀 가장 핫한 왼쪽에 있는 게 라마3 70빌리언짜리를 그룹이라는 그 스타트업에서 동시에 지금 돌린 거예요. 잠깐 보셨죠? 왼쪽이 지금 엄청 빠르죠? 인퍼런스 속도가 그냥 한 번에 툭 튀어나와 끝났어요. 질문에 대한 같은 답을 챗GPT는 저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인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고객들이 진짜 리얼 비즈니스 했을 때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새로운 금방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왼쪽 영상 좀 한번 봐주시죠. What would art be like without emotions? It would be empty. What would our lives be like 여기까지만 without?
같은 얘기 뭐 MT 나왔고 그리고 쉬운 영어들 약간 기억나실 거죠? 오른쪽 영상 중앙에 What would art be like without emotions? It would be empty. What would our lives be like without 네, emotions? 됐습니다. 동일한 오디오로 생성을 해서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 got a dirty mind, I got filthy ways. I'm trying to pay my aid in your Milky Way.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딥페이크 뭐 이런 아주 부작용들도 많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인더스트리에서 조금만, 물론 이걸 아직도 생성을 하기 위해서 비용도 들고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퍼런스 시장이 발달하면서 비용이 떨어졌을 때에 없어질 직업과 이걸 잘 따라서 엄청나게 시장이 생성될 것들이 상상력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요소들이 얼마만큼 로봇 시장에 이제 들어오면 그것들이 지금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파급 효과들에 대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보면 여기 아까 가속기에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하드웨어 부분, AI 하드웨어 가속기 부분을 잠깐 중간에 좀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사티아가 올해 아마 이게 5월, 6월쯤에 발표를 했던 MS에서 발표했던 과제 중에 왼쪽에 밑에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저도 결국은 GPU를 쓰기 위해서 엔비디아 외에 AMD 자체적인 AI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밑된 영역에 엔비디아만으로 사용했을 때는 종속이 되다 보면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다음 트렌드로는 이제 멀티모달인데 멀티모달에서 진짜 파격적인 조금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아디다스 마크죠. 아디다스의 광고를 단 하나도 처리 안 하고 프롬프트 가지고 광고를 찍어낸 거예요. 근데 되게 예전에보다 훨씬 잘 들었어요. 네, 시간계산 여기까지만 보이네. 일단은 그러면 이 정도의 퀄리티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뮤직비디오나 광고 쪽에서도 혹은 지금 현재 소라 때문에 여러 가지 하리우드에서 비밀리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멀티모달에서 특히 이런 영상 부분에서 상당히 돈으로 비즈니스가 있을 거다. 대신 비즈니스가 있는 만큼 새로운 아까처럼 각종 법안이나 규제나 사람들이 논란은 계속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시장은 어쩔 수 없이 비용 대비 성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에 대한 인디케이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멀티모달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사실 멀티모달에서 되게 라이블리하게 구글이 지금 오픈 AI 비슷하게 나왔던 영상이랑 좀 제외하고 딥페이크의 지금 어떤 퀄리티 정도만 잠깐 보기 위해서 오른쪽 영상만 잠깐만 틀어보고 저희가 넘어갈게요. 보이시죠? 저기 조금 저같이 생긴 이제 투박한 남성분이 저렇게 지금 대화를 해 왼쪽에 여성분이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디다 활용할 수 있는지 바로 보이죠.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아프리카 BJ 상황이 이제 끝났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기 아까 발표하신 장 변호사님도 하실 수 있고 저희 사무관님도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BJ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범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아까 다 얘기했던 입법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지 파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 이전 발표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발표인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앞으로는 핵심일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오른쪽에 영상인데 제가 보진 않고 저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에 관련된 분이신데 앞으로 이 얘기예요. 윤례가 그러면 다음 금광은 뭐냐? 아까 제가 인퍼런스 금광이랑 멀티모달로 하는 금광 그런 것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것들에서 이분들 입장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 지금은 모델이고 뭐고 막 경쟁을 하는데 앞으로 내 개인이나 조그만 소규모 회사에서는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냐 할 때 특화된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게 경쟁이다. 왜냐면 이미 학습을 수많이 해놓은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그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나만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조금만 가지고 움직여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살짝 로봇 같은 데다가 명령만 두면 그게 어마어마한 차별을 가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고 그런 벤처 캐피탈이나 그런 스타트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여기에 블로그나 변호사님 새로운 중요한 정보들을 잘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점점 시장에서 이거면 내가 그냥 데이터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점 지금도 만들 수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왔을 때는 큰 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얘기고요. 잠시만 아까 제가 하나 언급드리고 싶었던 건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걸 위해서 옛날에 저희가 업스테이지나 판다는 이제 수학 그 앱 만들어서 찍어내는 그런 데랑 같이 그런 독특한 수학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형태는 이제 온 디바이스에 대한 시장들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가장 파급력을 먼저 일으켰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른쪽 영상 일단 틀어놓으시고 제가 구두로 From the 말씀드리겠습니다. center of your Windows taskbar. As you see here, we're 저건 이제 simplifying 코파일럿이 the 저 experience. PC는 지금 인터넷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파일럿 We're PC가 also going to make it a flexible app 그냥 experience, so you can resize it, 우리 you can 인터넷 snap 연결 it, 없이 you can LLM을 even 그대로 쓰면서 maximize it LLM을 when 쓸 수 it's full 있는 screen. 각종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And one of the great 내 things now when 개인 you have mobile PC 때 Windows 개인 정보를 is 쓸 I can 거잖아요. now use two 그거 기반으로 windows 다 and I 다운로드 can 애플리케이션 drag and 만들었고요. drop something 현재는 from one 프리뷰고 window to the 조만간 other. GA도 나올 Like 거예요. in this case with the Northern Lights. 저런 과정들을 And I'm 다 able 할 to 수 있는 ask 우리 it, 일반적으로 "Hey, 생성해를 tell me about this 다 할 수 있는 phenomenon 온 that 디바이스로 happened last 노트북에서 week." 만들었다. And I get 그 정도이고요. 사실 굉장히 파급이 있을 수 있는 게 온 디바이스의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금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의 빅 모델들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이제 한계를 느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패러다임이 다시 단말 업체로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다시 단말 업체에 있었던 퀄컴이나 이런 업체들이 GPU, 그러니까 그 우리 AP나 그다음에 베이스밴드 칩 만드는 회사들이 AP까지 넘어가는 회사들에게 패러다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기에는 한계는 스몰 모델이나 온 디바이스 같은 모델들이 얼마나 성능을 내냐가 이제 좌지우지 될 것 같고요. 이게 굉장히 좀 이 영상 하나만 틀어놔보죠. 그다음에 지금 파격적인 보여드릴게요. 아까 게임 잠깐 보여줬잖아요. Hey, I'm doing great, and it looks like you're about to dive into some Minecraft. 이거 뭐냐면 Ready to build, 마인크래프트인데 explore, 제가 마인크래프트 앱을 and 하는데 some mobs? AI가 설명을 Figure out 해줘요. how to 게임 make a 방법. sword. My son plays this game all the time, and I have no idea what I'm doing. No worries. I'm here to help you impress your son. I see you've got a crafting table in front of you, which is a great start. To 잠깐만요. craft a sword, 지금 뭐냐면 내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는데 제가 게임하는 방법 몰라요. 근데 옆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게임 상황을 읽어주고 저 박스에 뭐뭐뭐를 해서 저기에 뭐 아이템이 있을 거야. 검 같은 거. 저거 한번 부셔보면 어때?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근데 굉장히 파격적이죠.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제 친구랑 같이 한 듯이 코파일럿이 같이 움직이면서 게임을 하는 이 시장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는 나의 그 포지티브한 쪽으로 유도를 할 거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범죄용으로나 아니면 진짜 안쪽 마약용으로나 다른 쪽으로 빠지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게임을 하다가 굉장히 큰 영향도를 미칠 수 있는 저희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앱 서비스 입장에서 좀 바라볼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이제 아직 이번에 아이폰 16에 좀 제대로 나오지는 못했는데 결국 디바이스가 다 퍼진 거는 제일 많이 퍼진 게 삼성폰이랑 아이폰인데 아이폰에 이제 챗GPT 제대로 동작시켜서 들어왔을 때의 파급력은 상당할 거다. 그 파급력 보고 바로 앨런이 그때 그랬죠. 나 저거 이제 가지고 내 회사 들어온 애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할 거다. 이제 그만큼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커질 거라는 거를 바로 짐작하고 얘기했던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그 시장 동향 조금 얘기 들었는데 그 시장 동향에서 저희가 지금 또 중요하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아까 AI 입장에서 요즘 오늘 미국도 나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망분리 규제 완화가 굉장히 AI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저희 8월 달에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정도만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로드맵에 보면 궁극적으로 이 로드맵의 지금 그 방향성은 규제 샌드박스에 적수로 허용하는 거는 사실 금융 쪽에서도 민감하죠. 굉장히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근데 결국은 AI는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글로벌 빅테크에는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무리 저희 KT 같은 경우는 그런 모델들을 여러 가지 전략적 제휴를 이제 한국에다가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 넣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점점 열어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어려웠던 요소들입니다. 사용하기에. 조금은 보안성을 유지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지금 망분리 규제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방향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때로는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들이 좋은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클로즈되는 것도 저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지만 결국은 글로벌과 경쟁하면서 저희 쪽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 망분리 규제가 AI에 영향을 미치는데 굉장히 큰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그 국정원에서 지지난주에 발표했던 거죠. 이제 국정원에서 그 관리하는 곳과 금융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영향력은 다릅니다. 국정원에서는
결국 이제 멀티 레이어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 굉장히 기밀 데이터는 여전히 안 돼. 하지만 조금 민감하고 공개하는 쪽에서는 얼마만큼 마스킹을 하고 제대로 하면 일부는 클라우드에 있는 형태의 AI들도 쓸 수 있는 형태로 점점 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지는 점점 이제 로드맵을 아직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건 발전 방향에 따라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심히 보면서 기술과 정책과 이런 것들 같이 따라가야 되는 요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과정에서 얼마만큼 소버리니티라고 하는 혹은 Secure Cloud Provider라고 하는 곳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 국내에 활성화도 시키면서 해외와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건전하게 이끌어가냐가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또 소버린에 대해서 재미난 사례를 한번 드려보면 이 영상을 좀, 이게 사실 저희가 태국에 있는 회사에 실제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구축이 완료되고요. 인프라스트럭처부터 GPU 팜부터 모델부터 그다음에 스튜디오라고 하는 LLMOps 애플리케이션 관리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 수출을 굉장히 빠르게 한 거죠. 저런 지금 유즈 케이스들을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저희 회사가 만들어 드렸지만 그 나라에서의 그 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라의 서버리니티를 보장해주면서 만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회사는 챗GPT나 구글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데 그 나라의 문화, 태국 같은 경우 왕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까지만 배워볼게요. 조금이라도 왕을 조금 모욕하는 형태나 이러면 바로 본장도 맞고 큰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 프리트레인 데이터에다 다 모아서 저희가 제공하는 방식이고, 그게 소버리니티를 강조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 형태의 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업이나 이런 거 고려할 때 그럼 결국 챗봇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그걸 어떻게 도입할 때 도입하는 각자 고려의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소스 모델, 아까 프론트 모델, 챗GPT나 클라우드나 제미나이 같은 걸 쓰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비교해 보면 결국 고성능 모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가 굉장히 빠르게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용이 사실 비용 문제가 있는 게 활성화 그러니까 액티브 유저가 좀 작을 때는, 그리고 지금 경쟁적으로 금액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POC 정도 파일럿 서비스 때까지 기업이 도입하는데 문제가 아닌데 이게 갑자기 스케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동시접속사가 50만, 정부에서 쓰다 보니까 대국민, 대정부를 쓰다 보니 막 100만, 2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단점으로 있습니다. 성능, 고성능 대신 컨트롤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에 잠깐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죠. 실제로 한번 그 뻑이 난 거죠. 전체 시스템이. 그래서 챗GPT, 클로우드, 퍼플렉시티까지 한번 마비가 돼서 하루 동안 난리가 났었던 거. 이런 게 만약에 정부나 중요한 민감한 데에 영향을 미치면 아주 큰일 나겠죠.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 책임 요소에 있는 중간에 엔터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엔터티를 아주 안전하게 저희 회사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준비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요소들 때문인지 오픈AI가 GPT-5 하기 전에 미 정부에 우선 공개를 해가지고 약간 액세스도 시키고 비일리가 있으면 검증 결과를 통과할 때만 공개를 하겠다, 이런 지금 작업들도 사전에 작업하고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후발주자는 망했어요. 이제 저 작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오픈AI는 나는 먼저 나가서 규제를 계속 만들어와서 나만 들어가고 너 규제 때문에 들어오기 힘들어 라고 해서 독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크죠. 근데 오픈소스 많이 쓰잖아요. 라마나 이런 거. 저희도 한번 오픈소스를 약간 내년 정도에 작년에 있었는데 저희 리듬이랑 모델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뭐 파인튜닝 해서 성능 개선해야 되는 조금 번거로움은 있고요. 비용은 조금 더 저렴하게 그 프론티어 모델 쓰는 것보다는 괜찮아요. 그 라마가 보면 지금 최근에 저게 지금 한 3억 5천 정도의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놀랐죠? 오픈소스를 다운로드 받은 수가 3억 5천 명이에요. 횟수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도 굉장히 유의는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 정도의 상황인데, 다만 이 오픈소스의 정책들, 특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지만 오픈소스가 아닌 애매모호한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잘 읽어보고 해야 되는 거. 이게 여파가 우리 나라에도 미치는 여파들이 굉장히 크죠. 마지막으로는 프로프라이터리 소스 모델인데, 이건 대체적으로 뭐 KT도 만들어내는 거, LG 엑사운도 만들고 네이버도 만들고 있는 그런 자체 모델들로 사용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성능은 좀 계속 어느 시점에는 또 괜찮지만 빅테크를 따라잡아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을 투자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 이슈 항상 있을 수밖에 없고, 컨트롤은 굉장히 좋죠. 왜냐면 어쨌건 우리나라 안에 있는 회사가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에서 규제나 뭐 할 때 언제든지 바로 들어와서 제재를 가거나 저희 데이터 다 까보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에서 좀 유리합니다. 어쨌든 그 회사가 책임을 질 거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더라도. 근데 비용이 일부들은 당연히 클라우드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뭐 온프레미스 할 때 약간 초기 비용이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 모델들을 세 가지 케이스들을 다 하기 위해서 약간 멀티모달을 믹스해서 쓰는 방식에 대한 특허를 좀 출원해 있는 상태고요. 가장 베스트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다이나믹하게. 이제 리즈너블 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KT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의 민감한 부분들 자체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하는 온프리미스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프론티어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모델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규제 정책에 열릴때 맞게 쓰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장에다가 제공하는 방식의 그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하반기부터 조금 선보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항상 이런 업계에 몸담고 있고 여러 가지 예전에 챗봇 사업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인간에 대한 사실 좀 저도 현타가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생성형이기 때문에 창의물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는 사실 그 AI가 이게 좀 허틀이 있네. 우리 빨래도 하고 이런 걸 시키고 싶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AI는 내가 그림도 그려주고 내가 인텔리전트한 일을 자꾸 하는 거죠. 블루칼라 일 못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그래서 자신 있게 블루칼라 있는 저쪽에 우리 공사 현장에서 자 해봐 챗GPT 만들어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로봇이 나중에 어느 정도 또 오는 것 때문에 저영향도 미칠 것 같아요. 저희 현타가 오늘 이런 마무리 좀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 오늘 공유하는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LG 플러스 데이터 사이언스 랩을 맡고 있는 조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정책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CEO 스코어 데일리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는 기업에 있으니까 기업에서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사례를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앞서서 한번 쭉 내용들을 보니 일단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가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LG U+에서는 그런 AI에 관련된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비즈니스 사례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로 큰 트랙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석사를 이제 음성인식으로 전공을 했고요. 당시 그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였는데 그 디지스트라고 정부 출연 연구소에 한 5년 동안 연구소로 있고 후에 좀 있다가 갑자기 U+에는 18년부터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AI 브랜드라고 익시라는 AI 브랜드가 있습니다. 실제 이 브랜드를 만든 거는 한 2022년부터 만들었고 실제적인 이제 서비스에 녹아 들어가기 시작한 건 23년 말부터 특히 올해부터는 마케팅 그룹과 좀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U+에서 나오는 익시 서비스는 AI 기반의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U+ 3.0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백단에서 보이고 있는 유선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가 있고 통신이라든지 미디어, 그다음에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미디어 서비스, 기업 이 크게 네 가지 축에서 실제적으로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광고 커머스나 B2B 같은 경우로도 확보해서 점점 더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확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통신회사였다. 스스로 한계 짓지 않고 일상을 바꿔나갔다. 그렇게 어느덧 3천만. 이제 더 큰 시작을 하자. 모두가 성장하는 더 큰 일상. 전에 없던 디지털 세상을 열자. Growth Leading AX Company LG U+. 실제 공중파를 비롯해서 미디어에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 광고 영상이고 이 영상은 밑에 하단 자막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익시젠 비전 모델로 생성한 영상입니다. 실제 그림에서 보셨지만 다양한 B2C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그걸 넘어서 B2B까지 가는 이런 모든 여정을 그로스 리딩 AX 컴퍼니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라고 저희가 만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어떤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국내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가 버추얼 아티스트인 그 나이비스라는 모델을 좀 확장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쇼츠나 굿즈 등으로 좀 확장을 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된 좀 토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분이 원본 이미지이고,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 익시즌 비전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생성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례. 실제 저희는 디지털 혁신 기업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핵심 드라이버로 가져가기 위해서 당연히 저희는 고객 중심의 CX가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한 디지털 역량의 DX가 중요하고, 또 플랫폼이 중요하고, 이와 같은 모든 거의 슬로건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Growth Leading AX 컴퍼니라는 것들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AX 성장 전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희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 얘기를 저도 이제 곱씹어 보니 아까 장준영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AI라는 처리 기술을 가지고 플랫폼 얼마나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통신, 미디어,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 또 다양한 서비스를 실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각 서비스단에서 고객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고객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정형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더 나아가서 저희는 사실 데이터를 고객이 남기신 소중한 흔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요새는 고객의 행동 패턴들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비정형 데이터들도 많이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향상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 기술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AI 기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머신러닝, 딥러닝 시대 때부터 있었던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을 여전히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그림에서는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LG 교육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엑사원이라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는 자사의 통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하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해서 도메인 특화 생성형 AI인 익시젠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내용들은 저희가 6월 29일 날 개발 완료되어서 프레스 리리즈를 한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내부의 젠에 관련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의 초이스 중에 하나로 익시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온디바이스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경량화되는 익시젠 프로 도메인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B2B 시장을 겨냥해서 저희가 자사의 통신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익시젠 통신 버전을 만들었다면, 그 레시피를 기준으로 우리가 금융 데이터라든지 교육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B2B 시장에 이런 온프라미스 모델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여전히 준비하고 또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생성형 AI가 되면서 얼마나 빠르게 개발해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자사에서 고민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저희는 비개발자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B2B 기업 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B2C 서비스의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드시는 비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위해서 얼마나 빠르게 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익시 솔루션이라고 내부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내용들은 저희 유플러스 사내 업무망에 저희가 올려놔 있고요. 실제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API를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게끔 API 키를 다 열어드렸고, 비개발자 같은 경우는 익시 스튜디오라고 스튜디오 환경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 익시 스튜디오 안에는 젠 모델 중에는 익시젠이라는 내부 모델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멀티 모델 제공하기 위해서 오픈 AI, GPT 3.5, 4 온리 같은 다양한 영역들도 열어놔서, 물론 그전에는 이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 저희가 열어놨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뿐만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펑셔널 기능, 그다음에 세이프티 레이어 같은 경우는 다 저희가 넣어드려서 보다 빠르게 내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저희가
다량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라는 유플러스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플랫폼에 쌓아놓고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석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빠르게 분석을 좀 할 수 있고 또 데이터 품질 관리도 자동화로 할 수 있고 또 분석 모형도 빠르게 이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은 바이올렛이라는 저희 MLOps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DevOps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DevOps 구조에서 CI/CD 같이 빠른 배포와 구축도 필요하지만 많은 인공지능 모델이 돌기 위해서는 저희는 CT라고 해서 빠른 또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 학습적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바이올렛도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고객분들에게 빨리 딜리버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장만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플러스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있고 그 위에 MLOps 플랫폼 바이올렛이 있고 그다음에 입시젠과 같은 다양한 생성형 모델 그다음에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입시 솔루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들을 저희는 AI 풀스택이라고 해서 여기 물론 GPU 레이어는 제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B2B 사업의 입시 엔터프라이즈라는 내용을 실제 고객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AX의 사업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그 다음 섹션부터는 실제 저희가 GenAI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혹은 내부 직원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공유하는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마케팅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이런 포럼이 있을 때는 저 주연형 광고를 굉장히 많이 좀 데모로 틀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제 저희가 GenAI를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 실제 오픈해서 딜리버리 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밑에는 이제 스틸컷인데 뭐 설날이라든지 3.1절과 같은 어떤 특정한 셀러브레이션을 위해서 어떤 합성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있고요. 소비자의 반응은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마케팅 효과가 기존의 영상을 만들 때 저희가 기존 마케팅 그룹이랑 얘기를 해보면 기존 제작비 대비 4분의 1 수준의 절감, 그다음에 제작 기간조차도 한 3분의 1 절감이 돼서 내부 업무 직원의 효율화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내용인데요. 저희 사옥에는 포토 부스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기계가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서 본인의 뭐 기본적인 나이대라든지 성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진 한 장을 찍게 되면 다양한 사진들을 저희가 생성해 드리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본인 실제 기본 프로필을 가지고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본인의 인생 랩컷과 같이 다양한 사진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실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건 이제 대학 축제 현장입니다. 대학 축제 현장에 실제 저런 것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멀지 않고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컨텐츠다라는 것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많이 운영했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IPTV라는 큰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새 근데 IPTV에 제가 실제 리모컨 발화되는 내용들을 보면 예전에는 음성 인식의 성공률이 중요했다고 하면 요새는 거의 그 기술들이 많이 세츄레이션 됐기 때문에 실제 고객분들이 말씀하시는 발화가 예전에는 단발성으로 그냥 VOD의 제목이라든지 어떤 특정 채널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었다면 실제 컨텐츠 검색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른한 오후에 볼 수 있는 영화를 틀어줘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또 메타도 만들어 놔야 되고 이걸 가지고 AI 처리하는 기능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IPTV를 보시는 고객분들의 대부분의 미디어 시청의 본질을 보려는 저는 감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저희는 그 감상을 집중해 하실 수 있도록 탐색, 추천이라든지 검색 분야에 좀 시간들을 많이 줄여드리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저희도 사업 인더스트리에 있는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역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KPI를 가져갈 때 이 단건 하나로 고객분들의 어떤 이용료라는 개념보다는 고객의 탐색 시간을 줄여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KPI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보급해드리려고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추천도 다양하게 좀 많이 친구도 가족도 나도 차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나에게 딱 맞는 콘텐츠 추천해줄 사람 없나요? U+ AI 익시의 추천을 경험해보세요. U+의 AI 익시는 당신의 콘텐츠 취향을 잘 알고 있어요. 자, 먼저 드라마를 많이 보는 철순의 집이에요. 이번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영인의 집이에요. 익시가 시청 이력을 분석하여 취향 저격 맞춤형 홈화면을 보여드려요. 다른 게 느껴지나요? U+ TV가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알아서 위에 그리고 앞에 보여드릴게요. 쿵푸팬더 4를 관심있게 보셨나요? 관심있게 본 것과 관련된 다른 작품들을 찾지 않아도 알아서 보여드려요. 최신 인기 영화도 좋지만 취향에 맞는 숨겨진 작품들도 보고 싶었나요? 그렇다면 익시에게 맞춤형 콘텐츠 추천을 받아보세요. 시청 이력 기반으로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보여드려요.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추천 문구를 읽어보는 새로운 재미도 느껴보세요. 콘텐츠뿐만 아니라 구독 상품도 추천해드립니다. 당신의 시청 이력에 맞는 상품과 추천 문구를 만나보세요. AI 추천과 함께 콘텐츠 생활을 더 즐겁게 AI로 또 한 번 앞서가는 U+ TV. 저희가 9월 초에 지금 오른쪽 기사에 나온 것처럼 기자분들 한 100여 분을 모시고 저희 사업에서 미디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미디어 기자간담회는 사실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었는데 초개인화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사실 미디어 초개인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것들을 초개인화했냐면 방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 부모님, 저희는 실버 고객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U+TV 같은 이런 IPTV를 즐겨 보시는데 기술하는 쪽에서 UI, UX를 막 변경하고 뭐 마이크로 매니징하면 부모님들이 되게 불편해하세요. 뭐 리모컨도 새로 좋은 게 나와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도 부모님이 잘 안 바꾸십니다. 옛날 게 편하시니까. 고객 화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할 때 저 하나하나를 저희는 지면이라고 표현하고 컨테이너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밑에까지 스크롤 내려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 지면이 60개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둬야 되느냐. 실제 보면 아무리 60번째 지면이 있다 하더라도 고객이 보고 계시는 그 브라우저에 보이는 영역이 대부분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어서 지면 하나하나에 추천도 하지만 저희는 경우에 따라서는 편성으로 나가야 될 영역도 있는데 이 지면 자체를 리랭킹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장 메타를 이용해서 이걸 추천할 때 이거 그냥 뭐 제가 추천했으니까 보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의 시놉시스를 좀 달아서 이걸 왜 추천했는지 소개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점점 더 초개인화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데이터 얘기할 때 비정형 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실제 고객분들의 시청 이력과 같은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이 어떤 메뉴를 이동했다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다 로그화시켜서 고객의 그 세탑 기반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하는 노력들, 다양하게 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스포키라는 스포츠 플랫폼이 있고요. 그 플랫폼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풀 영상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경기 중간에 들어오시면 각종 주요 득점 장면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일일이 저걸 다 스크립트를 따서 만들었다면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자동화로 만들어서 3분 내에 바로 그 플랫폼에 올려드리는 일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방식의 다시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좀 보면 저희는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숫자 데이터에서 아까 제가 뭐 영업 직원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매장에 계신 분들이 특히 SQL 쿼리를 잘 못 뽑으셔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개발부서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개선된 영역들 저희는 AI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심플하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원하는 쿼리를 채팅으로 질문하면 쿼리를 생성해주고 그거에 맞는 엑셀 파일을 뽑아내주는 영역들을 저희가 확장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궁극적으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좀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사실 AI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다 업무가 대체된다고 이야기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뭐 루틴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GenAI 같은 일들을 해줄 수 있고 그런 기존의 저런 일들을 맡았던 분들보다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포지셔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업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워크 에이전트라는 것들이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에 있는 부분에 정말 많은 장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희 출동 매니저분들이 출동을 하면 이 매니저분들도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밑에 보시겠지만 작업 절차서 혹은 조치 가이드 혹은 수많은 장비의 장애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습득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6월 29일 날 믹시젠 내부 모델이 나오면서 이걸 바로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믹시젠 모델을 이용해서 그리고 외그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문서를 밀어놓고 챗봇 형태로 어떤 형태를 물어보면 거기 그 수많은 장표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뽑아서 바로 장애 현장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좀 표준화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저희는 아까 제가 믹시젠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향하는 회사에서 정말 제일 좋은 걸 쓸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비용과 보안과 여러 가지가 구매가 돼야 되고 고민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 내적 부서에서는 이 내용들을 최저비트로 빨리 해도 되게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밑에 보면 조치 가이드라든지 또 일부 장애 보고서 같은 것들은 내부 보안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의 경우에는 오프라미스로 좀 내부적으로 개발해달라는 의지가 있어서 그거에 좀 맞춰서 잘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입니다. 다시 마케팅에 돌아왔는데, AI 카피라이터 내용이라서 저희는 이제 MMS라든지 FC 혹은 여러 가지 배너라든지 여러 개의 형식으로 저희가 카피라이터 문구가 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향 평준화하기 위한 AI 카피라이터 얘도 역시 GenAI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실제 고객 내부 마케터들이 카피 작성 채널을 하고 어떤 서비스 만들고 싶고 필수 키워드를 뭐고 제외 키워드 상품을 넣으면 여러 가지 추천 문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마케터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가감에 실제로 고객을 뿌려주는 영역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애 예측도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상 탐지 엔진을 많은 것들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신회사고 저희가 디지털 채널 타겟팅을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폰 디바이스를 판매를 한다든지 어떤 특정 여행을 타겟팅해서 어떤 고객분들에게 뿌려지는데, 이전에는 편성 담당자의 어떤 감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조금 폄하하는 걸 수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도메인 지식을 설명해 저희가 발송을 내보냈었는데, 저희가 C360이라고 고객 한 분의 360도 고객 관심 특성을 분석하고 그런 관수 특성을 통한 지수 조합을 통한 타겟군 선정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부랑도 논의를 했고요. 23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 디지털 채널 타겟팅은 전부 100% 자동화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건 저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AI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업무 효율화가 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문자가 온다고 하면 굉장히 허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고객 가치도 좀 제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2C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B2B AICC도 얘기를 좀 많이 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부터 AICC 업무를 계속 확장해서 LG그룹사의 초거대 엑사를 이용해서 많이 생산성이 있고 이제 레퍼런스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켓시어 1위 사업자로 이런 영역들을 계속 확산해 나간다 그런 말씀, 비즈니스 사례를 드리고요. 장표를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 매스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GenAI 사업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해드립니다. 사실 이 자료에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과기부에서 인공지능의 확산과 보급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들, 그다음에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해외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저희들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특히 저희는 고객 데이터를 직접 다루고 있는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잘못 오염되거나 남용됐을 때는 그 타격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딜리버해 드리고 싶은데, 특히 GenAI에 관련된 레퍼런스는 아까 대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B2C로 나가는 것보다는 한번 내부 마케터가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부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저희는 사실은 메인의 컴퍼니와 좀 많이 벤치마킹 미팅을 많이 하는데, 메인의 컴퍼니가 오픈 AI 가지고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럼 저희 끝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할루시네이션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여전히 답이 없는 영역이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역, 건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역, 이런 것들이 잘 나눠서
많은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GenAI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인 고객 직원을 상대로는 상당히 많이 좀 업무 효율화 상승이 된 것 같고요. 이게 대고객 서비스에 뿌려지고 또 나의 기본적인 역량들이 강화되기 대체되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것들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좀 한 나눔과 별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또 다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영역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1 최양수 팀장입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오래 나와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순서니까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좀 스트레칭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 S1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컨설팅 팀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과업은 보안, 물리 보안이든 사이버 보안의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FM 기술, 에너지 컨설팅 등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들은 한수원, 항만공사, 한국은행, 또 네이버 등 대형 건축물 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트렌드 분석, 인공지능과 보안, 또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술 트렌드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사실 3G, 4G였는데 이제는 바로 6G의 이제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들 다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시대가 온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정말 구현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겠죠. 또 저희가 좋던 싫든 원하던 원하지 않던 AI는 저희 가까이 굉장히 스며드는 이런 인공지능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자료 학회지에 의하면 AI 시장이 해마다 30%까지 증가할 것이고 2030년에는 3조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AI의 활용 능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또 로봇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하고 있죠. 단순하게 청소나 안내 로봇이 아닌 이 로봇 위에 지능형 CCTV 같은 것을 달아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로봇이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전쟁 등 예기치 않게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AI를 더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CES 키워드 번호를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면 20년도에 보면 거의 UAM, ESG, 헬스케어 이런 내용들이었다면 최근 24년도에는 모두가 다 A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건설, 물류, 심지어 뷰티까지도 AI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핫했던 세 가지 상품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레빗사에서 만든 레빗 R1인데 이건 약간 소형 워키토키처럼 생겼죠. 이거는 개인의 비서 역할을 해주는 AI 비서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저기다 대고서 제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천공항 가는 택시를 불러줘 라고 인성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가동을 해서 디스플레이 없이 바로 택시를 불러주는 그런 어플입니다. 이런 도구이죠, 도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 볼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볼리인데 이거는 AI 집사 같은 겁니다. AI 스피커, 움직이는 스피커 위에다가 빈 프로젝터를 담아서 어떤 제가 회사에 있어도 집에서 우리 아이가 뭐 하고 있는지 단순 화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아이들도 소통을 합니다. 또 반려견하고도 소통을 합니다. 이런 상품들을 지금 만들었었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도 스마트 에셋이라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광고나 마케팅을 대행하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제목도 보시면 라스베가스를 AI가 다 갉아먹었다 할 정도로 AI가 대세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보안회사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보안은 어떻게 인공지능을 하고 있을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발전됐지만 몇 년 전, 한참 전에 저희가 출퇴근을 하면 저희의 출근 퇴근은 누가 확인해 줬을까요? 건물 안에 있는 이제 경비 아저씨들이 이 과장 출근했네, 어저께 과음을 했는지 늦게 왔나 보네, 이런 식으로 경비 아저씨가 나의 출퇴근과 내가 담배 피러 가는 헬스 시간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경비 아저씨의 관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의 출퇴근을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스피드 게이트가 저희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할 때 스피드 게이트에 찍는 저희 이제 모바일 사원증이나 안면 인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출퇴근을 확인하고 있고, 이게 또 데이터화가 되고 있는 거죠. 항공보안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사람들이 하던 것들을 스캐너를 통해서 위험한 물건들을 바로바로 찾고, 기업에서도 USB 외장하드 같은 경우도 스캐너를 통해서 바로바로 알아냅니다. 최근에는 어느 한 직원이 갑자기 출력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약간 이상한 거죠. 어디로 이직을 한다거나 어떤 기술을 유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직원을 트래킹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보안에서도 계속 AI화 되고 있습니다. 좀 영상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출퇴근을 좀 많이 이렇게 제재를 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안면 인식으로 출퇴근을 확인을 하고 출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회사입니다. 출입뿐 아니라 영상도 굉장히 인공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CCTV가 사람 인식이 잘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잘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스카피의 무늬까지도 아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도 인공지능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궁중 안전관리로서 어떤 일정 면적에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알림을 주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감시 가능한 겁니다. 또 산업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안 썼을 때, 안전모 안 썼다고 알림을 준다든지, 작업자가 쓰러졌는데 계속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는 위험하다고 알림을 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터널인데 역주행한 차입니다. 이런 것들도 영상 감시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을 해냅니다. 쓰러진 간지라든지 안전모. 이런 식으로 영상 감시들도 점점점 지능화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PC에서 어떤 모니터링만 하는 세대에서 이제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피해를 예방하는 통합관제센터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에는 어떤 모습의 저희 이제 환경이 될까 한번 봤습니다. 이제 저희 오피스가 예전에는 거의 뭐 책상, 의자, PC 정도가 있었겠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IT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성수동에 있는 팩토리얼 성수라는 빌딩의 사진인데 굉장히 핫합니다. 여기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10층 규모의 한 6,0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안에 입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쓸 사람들이 저기에 설계에 참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니즈를 반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모바일로 커피를 시켜 먹는다든지, 주차를 등록을 한다든지, 내 자리가 너무 더우니 냉방을 세게 한다든지, 내 자리에 너무 눈이 부시다 버티컬 좀 내려주세요. 이런 거를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동으로 그냥 어플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만족도가 너무 높아지고 임대가 다 됐어요. 그 건물주 입장에서 너무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건축물들은 이런 스마트 오피스의 환경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 임차인들이 꽉 차면 건물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 나중에 이 건물주는 5년이든 10년 후에 팔 거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매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들을 계속 선호하고 점점 이런 IT 건물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단일 건물들이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에는 큰 스마트 시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스마트 시티 대단위의 건물로 가게 된다면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환경, 수자원, 에너지,
또 도시 인프라, 심지어 교통까지도 전체적으로 구성을 고민을 해야 하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AI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인프라 쌓여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AI뿐만 아니라 뭐 빅데이터나 뭐 모바일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통합 플랫폼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AI가 반영된 플랫폼 사회는 굉장히 우리 생활에 혁신을 갖다주고 편리함을 갖다줄 겁니다. 하지만 이 AI가 이렇게 다 좋은 걸까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본 영화인데 지금이랑 딱 맞는 것 같아서 그 광고하는 홍보 예고 영상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Intelligent machines will soon allow us to conquer our most intractable challenges. To develop new methods for the early detection of cancer.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all of us. Simply put, to save lives. Once online, its analytical power will be greater tha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every person bor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Professor? Take out the course. Revolutionary independence from technology, RIFT. They hit AI labs all over the country. They're determined to stop any attempt at what you call transcendence. We're looking at 5 weeks before the system shuts down. When I'm gone, keep moving forward. How will I let you go? We can upload his consciousness. We can save him. Not like this. If we miss anything. How will you know who you're dealing with? Oh my God. It's like my mind has been set free. I'm gonna need to expand. I need more power. Leave me online. This is going on. Shut it down. Shut it down! It's him! Where are you going? Everywhere. Your friends, they don't know the danger. If she connects to the internet, the first thing it'll do is copy itself. And then there is no taking it down. The real will die. Whatever it is, building an army out there. What is this? It's evolution. This isn't evolution. It's an abomination. What the hell's happening? I'm able to fix them. This has gone too far, Will. Stop it! I don't understand. This is the future. This is not our future. You're not here with me. You've changed. Have you fallen out of love with me? No. Have you? If we don't stop him, it will be the end of mankind as we know it. 제목은 트랜센더스인데 되게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론은 당연히 이제 영화니까 사람이 AI를 제압하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지금 AI 발전 속도를 보면은 정말 나중에는 사람이 AI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됩니다. 그런 걱정 속에서 저 이제 보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반대편에는 보안이 굉장히 위험하고 어떤 많은 리스크들이 남아있죠. 이상탐지 대응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사이버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딥페이크나 정보 조작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용자 인증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점점 접근을 강화하면 결국은 우리의 정보도 유출되고 프라이버시 침해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AI가 발전될수록 그 반대 극부에 있는 보안의 중요성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강한 보안 외에도 보안이 비교적 취약한 보일러나 냉동기, 공조기에 이런 자동제어를 타고 들어와서 중요 장비들을 멈추게 한다거나 또 위험에 빠뜨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OT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OT든 사이버든 어쨌든 이 보안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굉장히 준비를 해나가야 할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이나 오정보 남용, 그다음에 서비스 강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서비스 구축이나 운영 과정에서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보안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이버 보안이나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더불어서 정책이나 규제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정책이나 규제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웠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안심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AI 보안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우리 일상생활에 안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희망과 기대치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보안에 대한 엑스원도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저희 기업으로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과 컨설팅 사업부장